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민사특별법을 공부했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여러분들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민법보다도 우선해서 적용되는 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되는 이런 특약은 무효가 되는 이런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판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자,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할 겁니다. 이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법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맞물려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되는데 이 상업용 건물에서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이런 법으로서 임차인들이 많이 안정화가 됐죠. 이 법이 제정된 뒤로부터. 자,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한 80%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한 20%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자, 상가건물은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실질적 용도로 판단하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등록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실질적 용도, 사업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은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죠. 자, 목적 및 적용 범위다.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고, 우리 적용 범위가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인데 주로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적용된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택과 틀린 점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죠. 그게 틀리죠.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증금 플러스 차임 곱하기 100이다 그럽니다. 보증금 플러스 차임 곱하기 100에서 이 대통령령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면은 이 법이 적용이 안 되죠.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돼요. 서울에서는 4억 원이죠. 그 다음에 수도권은 3억. 그 다음에 광역시는 2억 4천. 기타 지역은 1억 8천. 그러면 이 금액을 초과한다 하면은 이 법이 적용 안 되는 게 원칙이죠. 자, 원칙은 초과 시에는 초과 금액일 때는 초과 시에는 이 법에서 적용이 없다.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법에 적용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거 꼭 좀 숙지하셔야 합니다. 예의. 자, 초과되는 임대차를 할지라도 이 법이 적용되는 예의가 자, 우리 봅시다.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갱신 요구권, 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자, 우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은 5년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이죠. 5년 범위에서는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을 갱신해줘야 합니다. 연장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임대차가 다 적용되는 거죠. 이 환산보증금 액수가 초과되더라도 적용되는 거죠. 두 번째. 자, 이 대항력권. 자, 대항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상가에서는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되면은 대항력이 생기죠. 근데 이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이 다 적용되죠.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에 2015년도에 추가된 권리금에 관한 규정.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러죠. 권리금 계약은 이 환산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다 적용된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네 번째. 자,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됐을 때 차임 연체 시에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지. 자, 우리 주택이나 민법의 임대차에서는 2기 했었죠. 그 이제 상가는 3기라는 거.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되면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이 환산보증금 액수에 관계 없더라도 이 법이 적용되는데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여러분들 꼭 좀 머릿속에 숙지해 놓아야죠. 환산보증금. 이게 주택과는 틀리다는 거. 그래서 우리 책에 377페이지에 제일 위에 등기하지 않는 미등기 전세도 상가 건물에서는 적용되는데 이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본다 그러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환산 보증금이 초과되면은 적용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이 네 가지는 적용된다. 거기서 4번에 대항력, 권리금, 계약갱신 요구권 이런 것들은 환산보증금에 관계없이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된다 써 있죠. 자, 상가건물의 임대차다.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이거 인도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이 길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이 길부터. 그다음에 그러면 대항력이 생겼을 때 그 상가 건물이 매매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 매수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도 새로운 신소유자, 양수인이 임대인의 시를 승계한 것으로서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 보증금 반환 청구도. 그 다음에 임대인의 담보 책임이다.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되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다 적용된다는 거. 자, 뒷장에 넘어갔어요. 378페이지. 자, 우리 그러면 임차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임차 목적을 사용을 위반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등록사항 등 열람 제공이다. 등록사항의 열람 제공.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임대인한테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동생항명권이 규정이 준용된다 해서 나오죠. 자, 등록사항 등 열람 제공이다. 이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세무서장에게 이러이런 사항을 이해관계인은 열람 제공을 요청했을 때 이 세무서장은 정당한 자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요. 확정일자를 부여한 그 세무서장한테 열람을 요청하는 건데 이해관계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가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열람 제공해야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해관계인이다 그러면은 그 상가 건물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이라든가 또는 소유자라든가 또는 뭐 금융기관 이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서 뭐 이렇게 대출을 해주려든가 이런 사람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이런 것들을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이다. 우리 주거용 건물인 주택에서는 최단 존속기간이 2년이었었죠. 근데 상가에서는 1년이라는 거. 상가는 1년이죠. 그러면 1년 미만으로 약정했을 때 임대인은 1년 미만의 약정을 주장 못합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하는 건 무방하다. 임차인 측에서 1년 미만의 약정을 주장하면서 나가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최단 기간은 1년이라는 거. 그러면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주택이나 마찬가지로 보증금 반환 시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그러죠. 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 환원 시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자, 여기 상가에서는요. 주택과 틀린 점이 이거죠. 계약갱신 요구권. 이건 주택에서는 없잖아요. 상가에서는 인정되죠. 계약갱신 요구권.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서 5년까지인데 여기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우리 378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이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하죠.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우리 8가지로 쭉 나와 있는데 자, 기억번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됐다는 사실이 있을 때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돼야 한다. 니은번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했다든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디귿번 쌍방이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경우. 니을번 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차한 경우. 전대차한 경우. 그 다음에 미음번 임차인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경과실이라고 잘 나옵니다. 경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에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는 거. 임차인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서 목적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자, 시읍번에 건물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고자 할 때. 자,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할 사유가 마땅치 않을 때는 대부분이 이걸로 거절해요. 이 재건축한다는 명목으로, 대부분을 철거한다는 명목으로 거절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이 A, B, C 세 가지를 추가했죠. 2014년도에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건축 계획이 있었을 때는 그걸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알려줬어야죠. 그 다음에 B번에 노후 훼손돼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고지 안 했더라도 별 수 없이 철거해야 하니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그 다음에 C번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 도시계획정비법이라든가 기타에 의해서 이 상가 건물만 철거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역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가 건물도 같이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별 수 없는 거죠.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요건이 갖춰지 않나, 미리 고지한 경우, 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철거되고 재건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가 현저하게 위반해서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존속하기가 어려운 사항일 때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죠. 이런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 계약갱신 요구 기간은 언제냐? 최초 임대차 관계를 포함해서 5년까지라는 거. 근데 이 5년이라는 것은 계약갱신 요구해서 생기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니까, 이 묵시적갱신은 요구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법정갱신은 자동갱신이죠. 이것은 5년을 초과해도 무방하다. 5년 넘어도 묵시적갱신은 인정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5년이라는 기간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묵시적갱신이 거기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자, 이 계약갱신 요구 기간 동안에는 차임의 증액이나 차임 증액 또는 보증금 증액을 100분의 9를 넘지 못한다. 9%를 넘지 못한다 그러죠. 대통령령에 의한. 그런데 그것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죠. 물론 1년 단위로 증액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9%를 넘는 증액은 5년 기간 동안에는 제한을 당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4번, 5번, 동그라미 4번, 5번이 이게 바로 묵시적갱신입니다.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서도 묵시적갱신은 인정되는데, 자, 이 임대인은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아무런 이유 제기 없었어요. 그랬을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갱신한 것이 되는데, 이때 존속기간은 1년이라는 거. 존속기간은 1년이지만 주택이나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과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임차권을 소멸하죠. 해지 통과가 임차인에게만 있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는데 해지 통과한 날부터 3개월. 임대인은 1년간 구속당하는 거죠. 묵시적갱신. 자, 전대차에서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적용돼요. 그 대신 전차인은 직접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을 대의 행사해야죠. 임차인을 대의 행사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임차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임차기간을 포함해서 전차기간은 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임차인을 대의하여. 자, 우리 기출 체크 문제, 작년 기출 문제네요. 27 기출 문제.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자, 대항력을 갖추는 데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죠. 사업자 등록이 되면 대항력이 생기죠. 그럼 확정일자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죠.
경공매에서 보증금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확정일자를 관할세무서에 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관할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자, 이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건물이 이 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 등록 대상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 적용되는 거니까 이 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적용된다는 거. 3번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자, 이건 2년이라는 것은 주택에서 얘기하는 거죠. 주택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상가는 1년이잖아요. 그러면 3번은 틀렸죠. 4번 전차인이 차임 연체기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는 전대차는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 상가에서는 3기죠. 3기. 2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죠. 5번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시효로 완성을 소멸한다. 틀렸죠. 방해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3년. 우리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방해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게 틀렸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3년 내에 행사 안 하면 소멸한다 이래야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3년. 그러면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이 2번인데 어떻게 이 답이 5번으로 타자를 잘못 쳤네요. 답이 2번이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는 거니까 답은 2번이죠. 그러면은 나머지 1번 틀렸고 확정일자가 필요 없고 3번은 이건 주택에서 적용되는 거지 상가는 1년이니까 3번도 틀렸고 4번 전차인의 연체기 차임이 연체됐을 때 3기 이상 연체돼야 해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권리금을 임대인이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행사해야지 3년이 지나면은 시효로 소멸되기 때문에 방해한 날부터라고 나왔으니까 5번이 또 틀렸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답은 2번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제3절 보증금이다. 보증금.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권 및 월차임의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이다. 자, 우리 이거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우리 아까 9%를 넘지 못한다고 그랬죠. 차임 보증금. 자,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이다. 증액의 제한. 제한에서 9%를 넘지 못하죠. 9%를. 그 다음에 9%를 넘지 못하고 증액의 제한은 1년 동안 제한을 당하죠. 1년 동안 제한을 당하는데 이것도 예의가 있어요. 주택이나 똑같습니다. 재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증액일 때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 2014년도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재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증액일 때는 9% 이상을 초과해도 된다라는 거. 보증금 차임의 증액 제한이죠. 그런데 보증금 중 일부를 전부를 일부 반환을 하면서 반환 시 월세로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데는 이 산정률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 주택은 연 10%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대통령령에 의한 3.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그랬죠. 근데 상가는 연 12%죠. 연 12%. 그렇지만 여기는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곱하기 그러니까 4.5죠. 4.5배수를 넘지 못한다. 여기는 4.5입니다. 기준금리 곱하기 4.5.
그래서 기준금리가 1.5%니까 4.5%면은 한 6.75인가요? 뭐 한 그 정도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초과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낮은 금리를 하는 거죠. 아무튼간 이 월세의 산정 열차는 아까 우리 주택에서는 이건 상가고 이건 상가고 주택일 때는 비교해보라고 하는 거죠. 주택일 때는 연 10%에다가 주택일 때는 그 다음에 기준금리에 플러스 3.5%라고 그랬죠. 플러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주택은 개정이 됐지만 상가는 개정이 안 됐어요. 그대로입니다. 4.5배수라는 거 주의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381페이지를 보니까요. 거기에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이다 해갖고 잘 명시돼 있고 전대차에서도 이게 적용되고 차임 초과했을 때 이거 초과 부분 보증금이나 차임을 초과해서 이행을 했으면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택도 마찬가지죠. 상가도 부당이력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보증금의 회수다. 자, 보증금을 이 뭡니까? 우리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으면은 보증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보증금 회수는 이 뭡니까? 안 줄 때는 상가 건물을 경매를 부채하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그 상가 건물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확정 판결을 받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그 판결은 소액사건 심판법에 다 적용되죠. 액수에 관계없어요.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된다. 주택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죠.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주택이나 마찬가지로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개시권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상가 건물을 저음이하면서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도 좀 잘 기억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경매를 붙여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권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우리 경매법원으로부터 우선 면제를 상환받기 위해서는 경락인한테 명도해야죠. 경락인한테 명도하고 이 법원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알아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뒷장이 넘어가서 이런 것들은 이유 신청이 있을 때는 이유 신청이 1부터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증명될 때는 소송 종결 시까지 이런 보증금 변제가 유보되고 있고 잔액에 배분되는 거라는 거. 자, 그런 걸 얘기했고. 기출 체크 문제를 볼까요? 25위 기출 문제네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의르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만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고 이 확정일자를 받았다. 자, 1억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곱하기 100원이면은 1억 4천만 원이죠. 1억 4천만 원. 그러면은 뭐 다 이 법이 다 적용되는 법이죠. 아무튼 확정일자를 받았다. 틀린 것은 갑이 3기의 차임에게 연체됐을 때 을은 갑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됐을 때는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자, 우리 최단 기간이 상가에서는 1년이잖아요. 그러면 2번도 맞았죠.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개시효권이다. 틀렸습니다. 자,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개시효권이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붙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갑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인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야 합니다. 이거 주택이나 똑같으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사업자 등록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죠. 4번도 맞고 5번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실시되어 매각되었을 때 갑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자, 전액 변제될 때까지는 임차권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죠. 전액 주택이나 똑같지. 전액 변제될 때까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5번도 맞았고 3번이
3번이 틀렸죠. 소액보증금 우선 특권이다. 이게 바로 보증금 중 일종의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그러죠. 상가 건물에서도 최우선 변제금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주택이나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 가격과 대지 가격을 포함해서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주택도 2분의 1이 했었죠. 이것도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 주택과는 틀린 점은 뭐냐면은 상가 건물에서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거, 주택은 보증금 액수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상가에서는 보증금 플러스 차익 곱하기 100이라는 거, 이 금액이 초과되면은 소액보증금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금액이 얼마냐? 서울특별시에서는 6,500만 원 중 2,200만 원, 수도권에서는 5,500만 원 중 1,900만 원, 광역시는 3,800에서 1,300, 그 밖의 지역은 3,000에서 1,000이라는 거. 이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이다 그러죠. 이 최우선 변제금은 이건 대항력만,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만 있으면 되죠. 확정일자는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것은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것. 예전에는 3분의 1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2014년도에 2분의 1이라는 범위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합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보증금의 반환 채권만 양수받은 일반 채권자일 때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승계가 안 됩니다. 근데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전부나 일부를 양도받으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금융기관일 때는 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금융기관인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거. 금융기관일 때는 승계가 된다는 걸 주의하세요. 그래서 우선변제권이 승계가 되는데 대항력이 상실되면은 주택이나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기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도 임차인을 대의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 배당 요구하는 식으로 해서 우선변제를 받아가려고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 그것을 주택이나 똑같죠. 그 다음에 제4절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주택이나 똑같습니다. 도시 하나 안 틀리죠.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 보증금 반환이 지체돼요. 근데 이 사업장은 옮기하여, 이 사무실은 옮기하여,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자, 사업자 등록을 옮기다든가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은 정전은 대항력이 상실되고 우선변제권 없어지잖아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그랬을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이 사업장을 옮기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되는 거라는 거.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된다는 거.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다. 이거 주택이나 똑같죠. 똑같아서 임대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거 등기 명령을 했을 때 자, 임차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생관계다 하면 틀리죠. 보증금 반환이 선행 의무라는 거, 그런 것 좀 잘 기억하세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임차권 그래도 상관없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고. 그 대신 하나 더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이사 갔는데 그 상가 건물에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들어왔잖아요. 그 신규 임차인에게는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최우선변제금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그것 좀 하나 주의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주택이나 똑같이 인정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놓으시라는 거. 자, 385페이지에 제5절 기타. 자, 우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서 등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 뭡니까? 우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된다는 거. 자, 우리 386페이지에서 제일 위에 경매에 의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금 전액 변제지 아니한 대항력인의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력인 경락인한테도 대항 가능한 임차권은 보증금 전액 변제 시까지 계속 존속한 것으로 본다는 거. 자,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다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6절 권리금 회수 보증이다. 보장이다 해갖고요. 권리금 계약, 이게 상가에서 2015년도에 추가돼 갖고 계속
지금 26기, 27이 연거푸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아주 쉽게 나왔죠. 자, 금년에도 또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세요. 권리금 계약이다. 자, 여러분들 권리금이라는 것은 어떤 영업상, 무형상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시설 권리금, 장소적인 이런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자 보장이 안 되다가 이 임차인들이 권리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임차인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 계약이 추가로 신설됐죠. 자, 권리금 계약은 자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상가 건물을 임대인이에요. 소유자죠. 근데 이 을이라는 임차인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하기 위해서 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권리금을 5천만 원 권리금을 줘가면서 자 종전의 임차인으로부터 이렇게 승계를 받았다고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갈 일이 생겼어요. 자, 이 사업장을 옮길 일이 생겼어요. 근데 병이라는 신규 임차인한테 이 상가 건물을 자기가 비워주면서 이 권리금을 받아야겠다 이겁니다. 그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법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규 임차인과 예컨대 8천만 원을 권리금을 받기로 계약을 맺는 거 이걸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신규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죠.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죠.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상가 건물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임대인은 계약을 맺지 않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죠. 권리금을 못 받게 한다든가 신규 임차인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보증금이나 차임을 대폭적으로 증액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임대인이 이 권리금 계약은 여기서부터 정리해야겠죠. 권리금 계약은 기간 종료 전 3개월에서 기간 종료 시까지죠. 종료 전 3개월에서 종료 시까지, 기간 만료 시까지 이 기간 동안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권리금. 그 다음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와 비치를 거절하지 못한다는데 거절할 수 있는 거절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뭐냐? 정당한 사유 4가지가 있죠. 이런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맺기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신규 임차인이 알아보니까 보증금이나 차임을 못 줄 염려가 다분한 신규 임차인이 무자력, 신규 임차인이 새로운 들어온다는 사람이 무자력, 이런 보증금이나 차임을 못 줄 염려가 다분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무자력이라든가 또는 신규 임차인이요 알아보니까 조폭이야 조폭. 자 이런 문신을 하고 다니고 이런 조폭들에게 이렇게 상가를 내줬을 때는 상가가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의무 위반이 다분해요. 신규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다분해요. 우려가 다분하면은 이거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들, 임차인이 어떤 영업상의 무형재산이 권리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업을 안 한 지가, 영업은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어요.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영업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권리금 받아가는 것을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겠죠.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걸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오더라 이겁니다. 그 권리금 계약만큼의 권리금을 지급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자,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을 자기 건물을 자기가 이 사람한테 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죠. 임차인은 이 8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임대인이 선택한 그 사람이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4가지 경우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는데 거절했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임차인은 이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권리금을 못 받아가도록 이렇게 방해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 손해배상금은 자기의 임차권이 있었을 때의 권리금과 지금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 그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낮은 걸 청구해야죠. 낮은 금액. 두 가지 중에 낮은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거. 이 손해배상은 5천만 원과 8천만 원. 여기서는 5천만 원 청구해야 한다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은 자,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이게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종료 후부터 임대차가 종료 후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죠. 3년 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행사하자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종료한 날부터 3년 후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 이게 권리금 계약이다 그럽니다.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권리금 계약에서 이제 마지막에 권리금 계약이 적용해서 배제되는 경우 있어요. 권리금 계약에 적용이 제외되는 거.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있어요. 권리금 계약에. 자, 세 가지가 있어요. 대규모 점포나 대규모 점포. 우리 백화점이나 뭐 쇼핑몰 센터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되죠. 수백 명의 임차인이 있는 거. 그런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점포 일부일 때는 일부 임대차에서는 적용이 배제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국유재산이나 공공재산. 공유재산이라고 그러죠. 공공재산일 때는 적용이 배제된다는 거. 세 번째, 전대차에서 적용이 배제되죠. 전대차. 자, 임차인에게 권리금이 인정되니까 전차인한테 또 인정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적용이 배제된다 그럽니다. 자, 아무튼간 권리금 계약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자, 권리금의 회수 보증이다. 권리금이란 상가금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상 시설물, 비품 또는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뭐 여러 가지 이런 무형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권리금이다. 권리금 계약이다 해서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거죠. 권리금의 회수 기의 보장이다. 권리금. 자, 제일 밑에 줄에 386페이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다. 거의 밀시하죠.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대인이 직접 수수하는 행위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고액의 차임,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또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해서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런 임대인은 이 두 번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이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무자력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규 임차인이 의무 위반을 우려가 다분한 경우, 자, 조폭이다 이겁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3번에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영업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받기로는 권리금만큼을 지급하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죠. 그러면 이런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거절하지 못하는데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손해배상은 지금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 권리금 계약에서 받기로 하는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3년 후 소멸시에 걸린다는 거.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차인이 알고 있는 이런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죠. 이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적용 후 제의다 해갖고요. 여기 상가 건물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 그 다음에 우리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인 경우 적용이 제외되고, 전대차에서는 또 적용이 제외된다 해서 우리 권리금계약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거기 마지막에 388페이지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법을 아주 상세히 잘 비교해 놨어요. 여러분들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잘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거 양쪽을 다 맞힌다면은 2문제 내지 3문제 맞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법 다 편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되는 거죠. 주택임대차에서는 주거용 건물에서 적용되지만 상가건물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서 적용되고, 두 가지 다 일시 사용 후 임대차에서는 적용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택은 이 보증금 액수가 제한이 없어요. 근데 상가는 환산보증금이라는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권에는 원칙은 적용 안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은 초과되더라도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런 것 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에서는 이 전입신고가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상가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자, 우리 그런 거. 주택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센터나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지만, 상가에서 확정일자는 이 관할 세무서에서만 받아야죠. 관할 세무서에서. 그 다음에 경매가 신청됐을 때, 자, 이 경매가 신청됐을 때 이거 배당 확정일자 순위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 우선순위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죠. 그런 면에서 최우선 면제금, 주택이나 상가가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은 최우선 면제금은 똑같은데, 주택은 보증금 액수만 가지고 결정하지만 상가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걸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게 대지가격을 포함해서 2분의 1의 범위라는 것은 주택과 상가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개정이 돼서 똑같이 된다는 거. 근데 주택은 최단 기간이 2년이지만 상가는 최단 기간이 1년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계약갱신,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전까지 이런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돼버리는데, 주택도 상가도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죠. 상가에서는 주택이 없는 것이 하나 있죠. 계약갱신 요구권,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서 5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 우리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이 됐을 때요, 주택은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상가는 1년이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통고기간이 3개월.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존속기간만 차이가 나는 거지 똑같죠.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증액 청구다 해서 우리 주택은 5% 또 1년 동안 제한을 당하죠. 그런데 상가는 9% 1년 동안 제한을 당하고, 월차임 산정률 제한이 주택에서는 연 10%와 기준금리 3.5%를 더한 것을 넘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데 상가에서는 연 12%에다가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수, 그 기준금리 곱하기 4.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된다는 거. 임차권 등기명령,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죠.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을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놓고 이사 가면은 종전 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그런데 그 주택에, 그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 신규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면제금, 소액 보증금 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똑같습니다. 주택이나.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을 받으면 경매를 붙일 수 있는데, 이것도 주택이나 상가가 똑같이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기의 시권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거. 주택과 상가가 똑같은 점에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한 80%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마지막에 권리금 계약을 이건 주택에서는 없죠. 상가에서만 있는 거죠. 권리금 계약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을 받기로는 내용을 계약을 맺는 걸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권리금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을 때는 이 권리금 계약은 기간 종료 만료되기 전 3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신규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주지 못할 무자력의 경우, 자력이 없는 경우, 또 신규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다분한 경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리 목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여기는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신규 임대인이 선택한 자가 그 권리금 계약에서 권리금만큼 임차인한테 지급하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정당한 거절하는 사유가 아닐 때는 아닌데 거절했을 때는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은 기존의 임차권 후 권리금과 지금 권리금 계약에서 신규 임차인과 받기로는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낮은 금액. 그 다음에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에 걸린다는 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 권리금 계약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3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자, 대규모 점포나 이 준대규모 점포 일부일 때 또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전대차에서는 적용이 배제되는 거라는 거. 이런 것 정도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겠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민사특별법 중에 3번째 코스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조문이 18개 조문밖에 안 되지만 내용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면은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내 것이다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